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저는 소개받은 청주 다리 넣는 교회 김인규 목사이고요. 평일에는 교회 1층 공간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일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혹시 제로 웨이스트 샵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 간단하게 또 소개해드리고 오늘 주제가 분리배출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내밀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담을 곁들이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는 세강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또 목사를 길러내는 작업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이 분리배출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소비를 꼭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비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영성의 문제와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사는 논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값을 주고 사는 문제들인데요. 제값을 내고 물건을 사는 문제들.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실 이 사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삶을 값으로 매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한자를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만 생명하면 살생, 명령명이잖아요. 살라라고 하는 명령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게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 살아라 라고 이 땅에 보내심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명령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너 살아봐라 명령하셨어요.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생명의 몫입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소명 혹은 사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그림,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뱅크시라고 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영화 감독인 뱅크시가 그린 소비자 예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의 양손에는 3개의 쇼핑백을 들고 목 박힌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져 있고 쇼핑백에는 미키마우스 인형, 막대 사탕, 샴페인 같은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압축해 놓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소비합니다. 신앙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바로 앞에 백화점이 있거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주 차가 막히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가요. 쉬는 월요일 날만 백화점을 좀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소비하는 삶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 교회에서 죄인이 아니라요, 소비사회에서 죄인은요, 소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신상품을 쏟아내고 새로운 물건들을 사도록 종용하는 홈쇼핑, 백화점, 상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앞에서 아껴 쓰고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실천들은 죄인 취급당하죠. 그리고 소비사회에서 VIP 고객은요, 신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 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더 많은 것을 찾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죠. 이 경제성장에 우리가 하도 집착을 하다 보니까요, 경기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이럴 때도 우리는 경제 후퇴 혹은 경제 실패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데 성장이라는 말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구의 한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매주 성경 공부를 강의하시면서 오시는 손님들을 재울 수 있는 게스트룸을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그 게스트룸 방에 현관문에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영성은요, 뭘 사가지고 내 삶에 우겨싸움으로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하는 문제예요. 내가 저것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반면에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게 말씀의 가르침이겠죠. 여기 많은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34살이거든요. 어머니, 할머니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 저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계시죠. 더 아껴서 쓰고 계시고, 제 외할머니 댁 한번 가보니까요, 수박 덮어놨던 비닐랩을요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은 아시죠? 재활용하려고요. 옛날 저 어렸을 때도요, 저희 부모님이 검은 봉다리 이렇게 갖고 오시면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싸매가지고 찬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썼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로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일컬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회용 사회, 버려지는 사회. 소비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신앙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번 예배를 드리고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력의 결핍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비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서 이제 쓰레기 문제, 분리배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면요, 생산 증가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생산이 증가되면 쓰레기가 증가가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쓸 만큼만 딱 생산하지 않잖아요. 예컨대 우리의 자리니까요, 그냥 말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데서는 전 세계에 공장이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지에. 거기서 생산되는 양으로는요, 전 세계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소비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다 소각해요. 왜 소각할까요? 가격을 지키려고요. 그 양이면 아프리카 아이들, 난민들, 모든 아이들이 입히고도 남는 양이 생산되어지고, 전 지구 인구가 78억으로 이제 통계가 되고 있는데, 그 78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이 생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폐기 처분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기업들의 술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만큼 생산이 증가되면 쓰레기는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사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시대가 끝났고, 마음껏 사고 마음껏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 생산, 소비, 이 관계는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배출하는 것까지의 단계를 거쳐야 한 물건이 생산되어서 마감할 때까지의 과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생산이나 유통은 우리의 문제가 좀 아니겠죠. 소비하고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소비할 것이고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텀블러 사용을 하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거나 다회 용기를 사용해서 일회용을 좀 줄이거나 하는 등의 열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없는 매장, 바로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포장재 없는 온라인 소비, 일회용품 없는 소비 등을 이제 기업과 지자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 샵을 기본으로 합니다. 포장하는 거, 그러니까 과자 한 봉지 샀는데 질소가 70%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쓰레기가 없는 것 자체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장바구니를 당연히 갖고 오시고, 이거 담을 만한 쇼핑백이나 봉지 없어요? 이런 말 하면은 잘 모르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 우측에 보이는 컬리라고 하는 거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길 배송을 개념으로 하죠. 여기서도 전체를 다 하진 않지만은 그 뭐 식료품이나 식자재들을 품고 오는 그 박스, 아이스 박스 같은 것들을 수거해가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도들이었다고 보이고요. 뭐 여기 육거리 시장 가보면은 쌀가게나 이런 데 가면 대박으로 파는 문화가 아직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제로 웨이스트의 아주 우리 친생활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젊은 세대들은 그거를 어려운 말로 제로 웨이스트 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이건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시작했던 내용들인데 장례식장이나 우리 왜 축제, 야시장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군데군데마다 쓰레기 봉지가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그게 다 일회용품을 쓰는 거죠. 종이컵부터 해가지고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쓰지 말고 어떤 한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다회 용기를 좀 하자 해서 그 다회 용기를 빌려주고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빌려주는 그걸 경기도가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영향이 좋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금은 뭐 배민, 여기요 맞나요? 여기요 맞나요? 여기요인가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선택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플 보시면 나는 다회 용기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먹지 않을 소스나 이런 것들은 나는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시 버스터즈라고 하는 이 기업인데요. 스타트업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저렇게 주황색 상품 종이컵 대신에 주황색 컵 그리고 그릇 이런 것들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것이 코로나 이전까지 모든 축제에서 이제 이 모델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일회용품들 있잖아요. 컵, 접시 이런 것들이 다시 회수하면요 세척하고요 고압 세척하고 열풍 소독하고 UV 살균 건조를 하고 진공 포장을 거쳐서 총 6단계의 살균 세척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다음 축제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일회용품,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직접 사서 일회용품 한 그것과 저기에서 나온 살균 세척된 제품을 이제 세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월등히 이 세척한 이 용품들에게서 수치가 적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일회용품이 절대 위생적이지 않다. 우리한테는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어떤 축제가 있거나 하면은 그래도 위생적으로 일회용품이 더 낫잖아.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거의 다 많은 이게 대규모 모이는 행사들에서 일회용품을 추천했거든요. 그게 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알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지 않다. 세척하는 게 우리한테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우리가 배출하기에 앞서서 소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이나 집에서 쓰지 않는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들 또 신발, 패션, 잡화, 가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그냥 내가 한번 쓰고 유행 지났으니까 버리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소비를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눔인 거죠. 옛날에 지금도 가능하겠지만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 작업이 다시 필요한 시대가 온 거고요.
이걸 또 젊은 세대는 어려운 말로 플리마켓이라고 하기 시작해요. 이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플리마켓을 직접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아름다운 가게 청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딜 스토어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인데요. 저기에다가 기부를 하시면, 물품들을 기부하시면 적절하게 세척하고 정리하여서 다시 거기에다 값을 매겨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당근마켓도 가능하죠. 우리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당근마켓 어플에서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우리 주변에서 당신의 근처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찾아가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어플이 당근마켓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비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거죠. 나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끔.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하고도 남는 물품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팔기에는 조금 미달하는 물품들, 그거는 모아서 선교 나갈 때 다 가져가죠.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도 정말 남는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를 조금 더 연장했으면 이제 진짜 버릴 때, 배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 앞에서 이제 지자체가 할 일들, 기업이 할 일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비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할 때는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주민들이 하는 건데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요. 대형 폐기물, 건축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요. 재활용품을 구분하고 음식물, 쓰레기, 유해 폐기물 등을 구분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분리배출의 큰 구분입니다. 분리수거가 아니고 분리배출입니다. 분리수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분리배출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조금 더 세분하게 구분해 보면요.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빌라에 사는데요. 빌라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배달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 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 잘 안 해요. 그냥 배달 온 채 그 봉지채로 버리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차가 가져가지 않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 외에 대형 폐기물은 우리가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가전제품을 버리거나 이사할 때 좀 크게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보통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 방법들 채택하고 있고요. 재활용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고, 재활용품은 우리가 배출된 그 쓰레기가 재활용되어져서 다시 생활 물품으로 바뀌어지는 그거에 쓰여질 수 있는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유해 폐기물. 유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약품 이런 거입니다. 땅에 떨어졌을 때 땅을 병들게 하고 물로 흘러갔을 때 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유해 폐기물이라고 하는 페인트 이런 것들, 화학 제품들. 영상 하나 이 영상은 이제 뉴스였는데요.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칼을 그대로 종량제에 버렸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뚫고 나온 칼날에 베이거나 찔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여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쓰레기를 집을 때 칼날이나 이런 거에 손이 베이는 경우도 있지만 쓰레기를 던지고 지나다니면서 하면서 종아리 같은 데가 베이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다면 칼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먼저 칼을 신문지에 싸고 테이프로 돌돌 말아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면 됩니다. 종량제 겉면에다가 칼날이 들어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께서 수거를 하실 수 있죠. 버릴 칼이 많을 경우 신문지에 싸서 버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피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조심해서 버려야 할 쓰레기는 칼뿐만이 아닙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깨진 유리컵, 유리병 등 뾰족한 쓰레기를 버릴 때는 항상 신문지로 싸고 테이프로 말아줘야 합니다. 유리컵, 유리병 그런 건 이제 손에 박히면 안에 유리 조각이 손 안에 남아버리니까 그 제거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다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칼에 대한 흉기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왕왕 발생하고요. 이 영상은 최근입니다.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건데 충북 뉴스였거든요. 부천 청소차에서 갑자기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전대함에 실린 페인트 스프레이 수십 개가 폭발한 건데 다 사용되지 않고 스프레이 안에 남아있던 가스가 문제였습니다. 이문수 기자입니다. 후에 멈춰선 청소 차량. 적재함에서 갑자기 새빨간 불꽃이 터져나옵니다. 폭발이 계속되면서 쓰레기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차량 위로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릅니다. 오전 9시쯤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매립장으로 향하는 청소 차량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터지는 소리가 펑펑 나갔고 현장을 나와 보니까 좀 내려왔을 때도 폭발은 약 10분간 10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게 뭐가 터진 거냐면요. 페인트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가스가 차고 그것이 펑펑 터진 거예요. 페인트가 몇 통이 버려진 거죠. 그냥 쓰레기 종량제로 그냥 버린 거예요.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 수거 차량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불이 나고 그랬던 거죠. 이게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뭐 날마다 거의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배출 세계 1, 2위라고 하는 것은 뭐 전에 들으신 적이 있을 건데 거기에만큼 재활용률도 세계 2위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재활용이 돼서 어떤 물품이 되어지는 것까지 봤을 때 재활용이 아니라요. 재활용 선별센터에 들어간 모든 쓰레기 양을 조사했을 때 세계 2위라는 거죠. 그냥 쓰레기가 많은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게 재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사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분리 배출의 목적은 1번, 재활용이 완성 단계까지 더 많은 쓰레기가 더 재활용이 많이 될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쓰레기 많이 배출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분리 배출의 실천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모든 제품에는요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거라면 분리 배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페트병은 페트병으로, 종이팩은 종이팩, 종이, 유리면 유리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요. 하려면 되게 어렵죠. 저도 매번 헷갈려요.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물건을 샀을 때는 여기에 찍혀 있는 거에만큼 재활용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산 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건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샀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값의 비용을 지불하고 종량제에 버리는 거고요.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는 건 재활용 그 가능한 물품을 샀을 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으로 버리지 않으면 종량제에다 버리면 우리는 또 이중으로 쓰레기 비용 처리를 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모든 제품에는 재활용이 되는 물품들은 재활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다 적혀 있다. 뭐 캔, 철, 플라스틱, 뭐 종이팩, 랩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분리수거, 분리배출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비우고, 헹구고, 제거하고, 분리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먹다 남은 우유도 다 비우고, 헹구고, 그리고 뭐 라벨지나 이런 걸 떼고 분리해서 버리는 거. 이 작업이 아주 간단한데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기름병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기름이 들어가 있던 병은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기름이 너무 오염이 심해서 세척이 안 돼요. 그래서 기름병은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재활용 봉투로 버려야 되는. 그리고 옆에 우유팩들이 있습니다. 종이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종이팩, 우유팩은 여러분 고민이 되실 거예요. 위에 그림처럼 다 잘라서 포개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용물만 비우고 세척해서 그냥 밟아서 버리면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재활용 선별센터에 들어갔을 때 사람 눈으로 빨리 보고 빨리 걸러낼 수 있는 걸로 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밑에 있는 그림이 맞아요. 빨리 보고 우유팩이구나 빨리 잡아챌 수 있는. 그런데 요즘에는 우유팩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면은 휴지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점이 있고 재활용 프로그램에 내가 내는 우유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위에 것처럼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포개해서 갖다 주는 게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인 거죠. 왜냐하면 주민센터에는 이렇게 우유팩을 쌓아둘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배 이런 거 많이 사용하면서 박스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종이 테이프, 박스 테이프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박스, 종이만 분리 배출을 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요즘에 과일 사면은 다 이런 스티로폼 들어가 있잖아요. 딸기 사도 딸기 밑에 들어가 있고 과일도 상처나지 않게.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재활용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빼고 박스만 버리는 겁니다. 요구르트 병인데요. 요구르트 병 같은 경우는 위에 막에 덮개를 뗍니다. 그건 플라스틱이 아니니까요. 그거 빼고 그다음에 라벨지 떼고 통만 버리는 겁니다. 통만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서 버리시면 되고 그 옆에 1.5리터 PET병인데요. 이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근데 저 라벨지를 떼고 버려야 되느냐, 그리고 병 뚜껑을 붙여서 달아서 버려야 되는지 떼어서 버려야 되는지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헷갈리는 건데요. 원칙은 없어요. 이것도 그 선별센터에서 재활용이 편하게끔 우리가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 스티커 라벨지는 띄는 게 원칙이에요. 라벨지는 다 띄워주시고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과 색깔 있는 페트병은 구분해서 버리는 게 작년부터 청주시에도 시행을 하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그 정도 이렇게 분리해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개거든요. 마개는 달아서, 마개는 덮어서 버려주는 것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마개는 가벼워서 물에 떠요. 선별할 때 물에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걷어가지고 선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버리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따로 버리고 싶은데 이 마개가 요만하잖아요. 선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개를 따로 버리고 싶으면은 마개를 수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로 웨이스트 샵을 중심으로 해서 병뚜껑 모으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뚜껑을 모아서 뭐 하냐면 녹여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뭐 치약 짜개나 뭐 핸드폰 홀더 이런 걸 만들다던가.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만큼 모아서 주면은 가능한데 이거를 굳이 따로 떼가지고 이만한 쓰레기 재활용 봉지에다가 PET병 넣고 병뚜껑 넣으면 이게 선별센터에 딱 올라갔을 때 컨베이어 벨트가 쫙 가는데 PET병은 보이잖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요. 근데 병뚜껑 하나 걸러내려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괄 쓰레기가 돼버리는. 그래서 덮어서 버린다. 또 하나는 이거를 PET병이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있는 채로 이렇게 하면요. 보관하는 용량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부피가 많이 차지하니까 뚜껑을 한번 열어서 밟아서 PET는 밟아서 마개는 덮어서 최종 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우고 떼고 압축하고 구분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샴푸병 혹은 화장품병에 꼭 달려있는 요 펌프 있잖아요. 요 펌프도 다 플라스틱이긴 한데요. 이건 분리배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안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펌핑할 수 있는 스프링. 이 스프링이 그 플라스틱을 가는 기계의 칼날을 갉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샴푸병을 버리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면은 이 펌프 이 뚜껑이 달려 있으면 이거 자체가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서 요거는 종량제 봉투로 버리고 샴푸 통만 버려주시면 됩니다.
좋아하시는 병인가요? 저는 친하지 않은데요. 소주병, 맥주병 뭐 이런 병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반항금이 있죠. 보증금이 다 있어요. 100원, 뭐 3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내가 슈퍼에서 샀으면 그 슈퍼에 갖다 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재활용으로 따로 배출 안 해도 내가 이 앞집에서 슈퍼에서 샀으면 이 앞집에다 한 병 샀으면 한 병 갖다 주는 거. 그때 병 뚜껑은 달아서 가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병 뚜껑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갖다 주셔도 되고요. 근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타 500이나 이런 색깔 갈색 유리병은 갈색 유리병대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고, 소주병이나 맥주병이나 주스병 같은 거 옛날에 델몬트 같은 그런 거는 200원 막 300원씩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거를 그대로 갖다 주면 반환감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가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실천해야 되는 게 우리의 권리인 거죠. 또 하나 저도 가장 난처한 게 우산 버리는 거예요. 우산 참 많이 버리는데 우산은 아주 복합재죠. 천도 있고 쇠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할 수 있으면 이걸 다 분리해야 돼요. 근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냐면 이 우산 천을 재활용한, 그럼 거기다가 우산 자체를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천을 제거해서 천을 갖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파우치나 필통이나 이런 에코백 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접근이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모아서 한 달 1년이면 1년치 우산을 모아서 보내주면 이것 또한 하나의 분리배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칼이나 드라이버나 뭔가 흉기가 될 수 있는 문제는 물품은 절대 재활용으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재활용 투명 봉다리에 들어가든 마대에 들어가든 이게 무조건 사람 손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재활용의 방법이거든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재활용 한 봉다리 버렸으면 그거를 최소 3사람, 4사람 정도의 손을 거치게 돼 있어요. 내일 아침에 수거해 가는 청년 아저씨 손에 들릴 테고, 선별센터에 들어가면 선별하는 아줌마들한테 손에 걸칠 거고, 이렇게 2-3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흉기가 될 만한 건 절대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캔은 한번 문제 낼까요? 제가 선물도 갖고 왔는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은 어떻게 버리는 게 분리배출일까요? 선물이 좋은 거예요. 영국에서 수입한 샴푸거든요. 뚜껑 따서 꼭대기대로 찌그러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인 거죠. 모든 재활용의 원칙은 원형 그대로예요. 그래야 컨베이어벨트에 올라갔을 때 잡아낼 수 있잖아요. 잘 보이고 사람 손에 안 다치게 할 만하게 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아까 PT병 같은 경우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차가 조그만하고 재활용센터가 조그만하니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밟는 건데, 이 캔 같은 경우도 밟으면 모가 나죠. 그러면 사람 손에 다치거나 또 작아졌을 때 보이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게끔 놓는 거. 그리고 이 캔의 재질이랑 캔 뚜껑의 재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뗄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요거를 고물상에서 따로따로 받았어요. 그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밟아서 떼서 버리는 게 편견처럼 생긴 건데, 뚜껑 떼지 말고 밟지 말고 배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분 제가 샴푸 드릴게요. 꼭 기억해. 네? 그래도 강의하는 저를 도와주셨어요. 부탄가스예요. 부탄가스도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펀칭을 해가지고 버리는 거를 많이 교육해 왔는데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별로 지향 안 해요. 이제 좀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이게 위험하니까 못으로 뚫어라 막 이러는데, 못 뚫다가 스파크 나면 불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손으로 노즐을 눌러서 안에 있는 가스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난 무섭다 하면은 펀칭 기계를 따로 사야 돼요. 펀칭 기계를 따로 팝니다. 안전하게 뚫릴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버리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종량제에 넣어가지고 버리면 아까
쓰레기차가 폭발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여름철에.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거울, 전구, 형광등, 그리고 냄비, 유리 냄비 같은 경우도 다 분리수거 안 됩니다. 분리배출 안 돼요. 그러니까 종량제에 버려야 돼요.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열 처리가 다 된 것들은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아갑니다 하는 건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열을 높여도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재활용의 한계예요, 지금 그게. 근데 미국은 이런 유리들을 다 잘게 쪼개요. 깨트려가지고 본드를 붙여가지고 대리석을 만드는 재활용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재활용 방법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이것도 따로 버리면 돼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여러분 여기 육거리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팩 수거해서 지역에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 또 주민센터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휴지로 바꿔주거나 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은 많이 활성화돼서 저희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이거 하다가 이제 안 합니다. 이제 다들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라이터, 종량제로 배출해야 됩니다. 이건 재활용이 안 돼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건 종량제로 그러니까 종량제로 버렸다는 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러니까 종량제로 버리면 사람 손을 안 거쳐요. 그러니까 일단 매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배터리, 건전지가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이제 보면 이제 건전지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버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수거하고 거기 안에 있는 리튬이라고 하는 원료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 고가의 제품들이 그 원료예요. 자원인데 그걸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지, 배터리 같이 버려주시면 되고. 요 그림이 뭔 그림인지 모르시겠지만 치약 혹은 일부 품목 중에 핸드로션 같은 거가 저렇게 나오죠. 튜브 형태로. 저거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것저것이. 그리고 종이를 배출할 때는 원칙이 코팅이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반질반질하거나 물이 또르르 흐르거나 이건 다 코팅된 거거든요. 그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그냥 쓰레기로 버려주시고 코팅이 안 된 재질의 용지들만, 종이들만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리 배출했을 때 재활용 봉다리가 올라가는 컨베이어고 그 주변에서 이제 선별하는 거죠. 진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다시 선별합니다. 요때 요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직업병이. 손톱 곰팡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달 음식 먹고 플라스틱을 그냥 버려요. 그 안에 음식물이 있죠. 거기 안에 세균들이 있어요. 그걸 다 손으로 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너무 힘들어요. 악취가 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이런 분들이 이 쓰레기 매립장 견학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교육적 차원에서. 왜 우리가 비우고 헹구고 떼어서 버리는지를 이 사람들에 대한 예의인 거죠. 그래서 분리 배출에 또 원칙이 있다면 예의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의. 그 기계가 하는 줄 알지만 사실 보면 다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유해 폐기물, 폐형광 등은 형광등 수거함에다가, 폐건전지는 아까 배터리와 같이 건전지 수거함에다가 하면 그 해당 기업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약품, 화학약품들, 그리고 우리가 먹다 남은 알약 같은 것들도 있죠. 그것도 그냥 쓰레기 봉지에다가 버리면 사실 그게 녹으면 토양을 오염시키는 거고 흘러가면 수지를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한 약들, 농약 같은 거는 이렇게 시골에서 수거하는 데가 있겠지만 우리 일상약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걸 해주는 약국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국에서 수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폐식용유, 우리가 가정에서 튀김을 먹거나 돈가스를 튀기거나 했을 때 나오는 식용유는 폐식용유 수거함을 거쳐서 이걸 처리해주는 업체가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이게 저희 동네도 없고요. 이게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거 손을 뗐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치킨집이나 돈가스집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가게는 이걸 수거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가게들이 좀 노력해주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우리 치킨 가게 이거를 배출해도 됩니다. 폐식용료를. 그러면 거기서 모아서 가져가는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교회 단위로 시도를 해봐도 좋겠고요. 그래서 폐식용료가 땅으로 흘러가면 땅을 오염시키고 바다로 가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변기통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게 원룸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많이 혼나는 건데, 물티슈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가끔 남녀 공용 화장실 이런 게 써 있어요. 여성용품은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다 하수구 막히고요. 바다로 흘러갔을 때 절대 녹지 않아요. 이거는. 그 외에 고양이 모래나 음식물, 컵라면 먹고 남은 국물 여기다 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가서 우리 무심천이나 된척댐이 이런 물로 다 흘러가는 거거든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기름도 버리면 안 됩니다. 페인트, 화학용품들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99-0903. 여러분들의 냉장고, 전자제품,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수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막 버릴 때 여기다 전화하면 친절하게 와서 가져가요. 하나 큰 거는 가져가는데 조그마한 거 믹서기나 이런 건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거는 좀 모아서 최소 5개 내지 10개 정도 모아서 버리면 와서 가져갑니다. 나 혼자 못 모으면 같이 모아서 버리면 되고요. 분리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과의 연관성을 갖고 좀 전하고 5분 안에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인 좋아하는데요. 박노해 시인이에요. 이분이 80 먹은 어머니가 새벽에 예배당에서 혼자 흐느끼고 울고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시예요. 이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쳤다. 나는 감사를 바치며 살아왔다. 이런 시예요.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 험난했던 시절에 내 새끼가 잘 되는 것, 내 새끼가 안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바치면서 새벽 예배마다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내 나이 80이 넘어 보니 맨 마지막 두 줄이에요.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이 다 끌려가고 다른 아들, 딸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편리하게 먹었고 편리하게 사용했고 편리하게 소비했어요. 감사하죠. 우리는 제 세대는 MZ세대인데요. MZ세대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난을 몰라요. 재활용을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만 하고 없으면 또 사면 되지라고 하는 인식 속에 살아왔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게 될 건지에 대한 회개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디언 혈통을 타고난 생태학자 로벤 월키머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얘기해요. 소비사회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혁명적이다. 왜냐하면 다 불만족하거든요. 있어도 또 있고 싶고, 하나 있으면 2개 있고 싶고, 오늘 샀으면 내일도 사야 되고, 이런 마음들인 거죠. 매 순간 새로운 욕망이 우리를 향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너부터 해, 이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 안 하니, 이것이 우리 기후 위기를 탈피에 대해서 얼만큼 도움이 되니 안 되니, 재활용률이 50%를 넘는다 아니다,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하라고 명령받았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뜻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키운 이 제일교회가 또 이 청주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거기에서 제사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